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꽃 좀 봐. 예쁘지? 우와, 아버지 정말 예뻐요. 진짜 예쁘다. 이 아이들 오늘 밤 안으로 없애버려. 그 말이 제 귀에 박힌 건 한겨울 제삿날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사랑채 처마 끝을 훑고 지나가던 그 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곳간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안에서 잠긴 문, 그리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연기 냄새.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도현입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남매가 살던 집은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이찬봉 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찬봉은 곡식 장사와 돈거래로 집안을 일으킨 분이었고, 저와 여동생 연서는 그 슬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계모 최 씨를 들이면서 우리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 최 씨는 겉으로는 살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연서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고, 아버지 앞에서는 저를 가리켜 장차 이 집안을 이을 든든한 아이라 추어 올렸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최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늘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제삿날을 사흘 앞둔 그날,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제수를 장만하고 촛대를 닫고 사랑채 마루를 쓸어내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요. 연서는 제 곁에 붙어 앉아 제가 글씨 쓰는 걸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 몇 번이나 붓을 멈췄습니다.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연서는 어느새 제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를 꼭 닮은 눈매였습니다. 그 눈이 감겨 있을 때만큼은 이 집이 여전히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뒤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곳간 안에 넣어두고 문을 잠가라. 밤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곳간 쪽으로 다가갔을 때 문은 이미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그 냄새는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종이, 그것도 기름이 밴 두꺼운 종이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도 연서를 깨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비어져 나왔습니다. 작고 하얀 것, 버선 한 짝이었습니다. 연서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놓은 매화 한 송이, 어머니가 직접 놓아주신 바로 그 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 버선을 집어들었을 때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삼키는 소리,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반쯤 남은 채로 문틈 사이로 밀려나온 장부 조각.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달빛 아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그리고 맨 아래 찍힌 도장 하나. 아버지의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확인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였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와 연서는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모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재수 사나운 것들이 제 발로 나갔다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사랑채 문을 닫아 걸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건 그 울부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곳간 문 앞에 남겨진 버선 한 짝, 그리고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서의 손을 잡고 눈 쌓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연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쥔 채 발자국만 남기며 걸었지요. 찬바람이 귓불을 에이고 하늘에는 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 연서가 쓰러진 건 산신각 돌계단 앞이었습니다. 발이 걸린 것도 아니었고 누가 밀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다 빠진 것이었지요. 작은 몸이 소리도 없이 눈 위로 무너졌고 저는 그 아이를 붙잡으려다 함께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는 순간 이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집을 나선 지 얼마나 됐을까요?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구부려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춥다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신각은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았고 문짝은 경첩이 빠진 채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바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서를 끌어안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온을 나눠야 한다는 것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서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숨소리를 붙잡으려는 듯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고 낮고 거친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거친 손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저는 지금도 그 감촉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이 추운데 애들이 왜? 목소리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연서의 목덜미를 짚었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저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곧 연서의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비로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습니다. 한 씨는 산 아래 마을 어귀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넉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모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산신각에 들른 건 해마다 섣달이면 산신각 앞에 찬물 한 그릇을 놓고 오는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무당도 아니고 신심이 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 그 습관이 그날 우리를 살린 것이었지요. 세상에는 때로 이유 없이 이어온 것들이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씨의 그 습관이 꼭 그랬습니다. 한 씨의 집은 작고 낮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뜰. 그러나 아궁이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바닥은 따뜻했습니다. 한 씨는 연서를 먼저 눕히고 젖은 버선을 벗겨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낯설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연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다가 입술이 달싹이다가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연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형님 계모 손에 아버님 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서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도장.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곡간 앞에서 장부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얼어 있었고 두려움에 몸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말을 가장 먼저 꺼냈다는 건 그 아이가 이미 뭔가를 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선명하게 눈치채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천천히 사그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의 그을음을 올려다보면서 머릿속으로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가 우리를 내쫓은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곡간 앞에 있었다는 것, 장부 조각을 보았다는 것, 연서가 도장을 목격했다는 것. 우리는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었고 계모 최 씨에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없애야 할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계모 최 씨는 우리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아버지의 손이 아닌 계모의 손에 있다는 것, 그 도장으로 무언가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매는 그 무너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래서 없애버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불쌍해서도 아니고 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 것은 분노였습니다. 한 씨는 다음 날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왜 그런 곳에 있었느냐, 부모는 있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먹어라 고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또 그 말이 서러워서 숟가락을 들다가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조용히 닫아줄 뿐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도 배려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연서가 완전히 기운을 차리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한 씨의 집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한 씨는 그것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채 그 좁고 낮은 집에서 겨울을 함께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겨울을 버티면서 한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 다짐이 그 겨울 제 몸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습니다. 한 씨의 집에서 보낸 첫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또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거래를 구경했고 상인들이 주고받는 숫자를 귀로 들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실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거래값을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차용증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터의 기록쟁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자는 잊지 않는 자이니까요. 연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여리고 조용한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눈빛이 또렷하고 말수가 적은 처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상인이 값을 부를 때 눈을 어디로 피하는지, 하인이 심부름을 전할 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은 것들을 연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바느질 삭슬 받으러 갈 때면 연서는 늘 따라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저 집 주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씨도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서의 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한 씨의 집은 여전히 좁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셋이 만들어낸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바느질을 했고 연서는 한 씨의 일을 도우며 심부름을 다녔고 저는 장터에서 품을 팔며 기록을 익혔습니다. 가난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내내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터가 파장할 무렵, 저는 곡식 창고 옆 골목에서 낯익은 페랭이를 쓴 사내를 보았습니다. 윤가 댁 하인이었습니다. 윤가는 고을에서 이참봉 다음으로 곡식 장사를 크게 하는 집이었는데 그 하인이 수레 하나를 끌고 창고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수레 위에 쌓인 곡식 가마니의 수와 창고지기가 건네받은 돈의 액수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곡식은 15가마니였는데 돈은 5가마니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못 본 척하며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하인이 돌아서는 순간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그날 저녁 1시에 집으로 돌아와 연서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서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오늘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연서가 본 것은 장터 문서방 앞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문서방 안으로 들어가 차용증 하나를 내밀었고 문서방 주인이 그것을 확인한 뒤 돈을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연서는 그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보았습니다. 이참봉의 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 연서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사내의 얼굴과 차용증의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한 씨는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연서가 기억한 차용증의 날짜는 우리가 집에서 내쫓긴 그 겨울밤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직후 누군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가의 하인이 헐값에 빼돌린 곡식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점과 맞닿아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장터를 돌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제가 귀로 들어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숫자들, 날짜들, 사람들의 이름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참봉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안에서만 5군데 문서방에서 비슷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사라진 그 겨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연서는 그 무렵부터 장터 나들이를 늘렸습니다. 한 씨의 심부름을 핑계 삼아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누가 떳떳하지 못한 돈을 손에 쥐고 있는지. 연서의 눈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서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윤가 하인이 곡식을 빼돌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연서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숫자와 날짜가 있었고 연서에게는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도 변변히 배우지 못했고, 관가에 기댈 연줄도 없었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는 기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저는 그동안 기억해 두었던 것들을 처음으로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거래처, 금액, 도장의 위치, 연서가 본 것들, 제가 들은 것들.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에는 계모 최 씨가 있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한 씨가 잠든 뒤 연서가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짜들은 모두 그 겨울밤 직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그 밤부터 누군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늙은 하인 복만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장터 어귀에서 흘러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깃거리.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만이. 그 이름을 저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곳간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 최 씨의 명을 받아 문을 잠그고 장부를 태웠을 그 사람. 이참봉 댁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이었고 최 씨의 신복이었으며 우리 남매가 쫓겨나던 그 밤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서에게 이야기했을 때 연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찾아가야 해요, 형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서의 그 단호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 고백을 받아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지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아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숫자와 날짜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복만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고을 외곽의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이참봉 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뒤 친척집 한쪽 방을 얻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복만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아본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돌리려 하는 것을 연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연서는 품속에서 약 보따리를 꺼내 방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장터에서 구한 기침약과 소화를 돕는 약재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복만이는 그 보따리를 내려다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지거나 몰아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복만이는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더 이상 거짓에 쓰이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만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연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복만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버리라고. 그리고 장부 일부를 태워 없애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작하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말로 뱉어진 순간 그것은 짐작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연서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힘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복만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글로 남기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씌운 죄일 것입니다. 복만이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붓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최 씨의 명을 받아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것, 장부를 태웠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도 최 씨의 지시를 따라 여러 거래 문서에 심부름을 다녔다는 것. 한 줄 한 줄 복만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고백문이 완성되었을 때 복만이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진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연서가 복만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을 내려놓을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품속의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가 그랬습니다. 연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백문이 무기가 될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맞춰가며 걸었습니다. 한씨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서가 먼저 멈췄습니다. 저도 따라 멈췄습니다. 대문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칼자루였습니다. 천에 쌓인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문 빗장에 대놓고 걸어둔 칼자루. 그리고 그 위에 번진 검붉은 자국. 피었습니다. 저는 연서를 뒤에 세우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씨는 무사했습니다. 부엌 앞에 서서 굳은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진 않았다. 그냥 적에 걸려 있었어. 한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칼자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멈추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자루를 대문에서 떼어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고백문을 꺼내 연서에게 건넸습니다. 더 서둘러야 한다. 연서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꼭 쥐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밤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연서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 한켠에 차곡차곡 정리해 둔 문서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위해 버텨온 시간이 꼭 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아침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씨는 우리가 떠나기 전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밥 2공기. 그러나 한씨는 밥상을 내려놓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먹고 가거라. 속이 비면 다리가 떨린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응원도 걱정도 당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가라는 말. 저는 그 말이 가장 큰 응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남기지 않고. 이참봉댁 사랑채에는 이미 친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삿날이면 을에 그러하듯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었고 고을 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제수 냄새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7년 전 이 냄새를 마지막으로 맡았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과 냄새는 같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연서의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떼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상석 가까이 앉아있던 계모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7년 전 그 눈빛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서와 나란히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찬봉은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지금 이 순간에는 뒤로 밀어야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연서가 그 옆에 서서 하나씩 꺼내어 건넸습니다. 첫 번째는 복만이의 고백문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마님이 아이들을 버리라 시키고 장부 일부를 태워 없애라 했다는 것. 복만이가 직접 쓰고 손도장을 찍은 글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최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윤가 하인이 헐값에 빼돌린 날짜와 수량,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와 건네진 돈의 액수. 제가 장터에서 귀로 들어 머릿속에 새기고 나중에 종이에 옮긴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차용증 내역이었습니다. 이찬봉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에 사용되었는지 연서가 눈으로 보고 기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 사용 시점을 날짜별로 맞추어 정리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버려진 그 겨울밤 직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친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굴러다니다 와서 없는 말을 지어내느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이라 하시면 이 날짜들을 하나씩 반박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최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짚어가며 읽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저는 그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나타난 것은 분명히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이 자리를 피하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미 고을 유지 세 분께도 사본이 전해져 있습니다. 최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고백문을 받아온 날 밤, 피 묻은 칼자루를 보고 나서 우리가 세운 마지막 대비였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친족 중 가장 연장자인 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려왔습니다. 무릎 꿇게 하고 싶었고, 울부짖게 하고 싶었고, 우리가 겪은 것의 절반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 마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보다 더 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버지. 저는 그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서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시간이 그 방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